우선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왜냐면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책의 고유한 그 제 방식으로 좀 풀어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좀 진중하게 제가 사실 좀 의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문명의 전환점이라는 테마에서 고른 책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2011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G20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뽕뽕 천하도 있었고, 이게 많았는데 2011년은 뭐 그런 이벤트는 없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2011년이 뭔가가 뒤집히기 직전의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꼬꼬면 같은 경우에도 신라면을 지금 거의 인지도면에서는 거의 뒤집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1등, 절대 불변하던 1등들이 무너지는 게 2011년이에요. 노키아도 올해 초반에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오면서 거의 무너지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이 올해 초반에도 우리나라의 싸이월드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는데 올해서부터 거의 무너지니까 기존의 1등들이 자리를 거의 지키지 못하고 2등 혹은 이름도 없는 것들이 1등을 향해 치솟아가는 되게 신기한 시점, 특히 낙검수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되게 재밌는 예가 있는 게, 마야인이 실제로 이제 페루, 저기 이제 산맥, 인더스 산맥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문명을 유지하고 있던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명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그때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람들이 산에 있다 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개간시설을 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간시설을 발달하고 물을 기르고 했던 이제 산업이 형성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난 데 비해서 물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양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인지를 넘어가 버린 수준의 문제가 봉착했던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믿음 혹은 지식 중에서 믿음으로 치우쳐버린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식민지를 개척하든지 땅을 내려가든지 아니면 더 대강시설을 확장하든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어지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영화 사례를 해서 신에게 바치는 거죠. 물을 더 내려달라고. 실제로 마을 문명을 파헤쳐보면 그런 자료가 많아요. 처녀들을 이렇게 바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제 자기의 생각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되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게 뭐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다쳐서 빗물 내려달라고 믿는 건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개간을 고수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은 쉽습니다. 뭘 믿는 건 쉬워요. 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는 건 되게 쉬운데, 믿음이 아닌 정말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식을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시대, 2011년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가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시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예측이 안 되고 2012년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시대에서 믿는 건 쉽습니다.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지식과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문명이 발전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1년, 2012년이 문명의 흐름에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명이 너무 복잡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자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진중하게 약간 던졌고요, 문제를. 제가 이건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거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대구인데, 제가 군대 2001년에 제가 이제 코레일 티켓을 사고 나서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줄 서서 갔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뭐 매표소로 가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고 해서 받고 표를 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 군대가 2005년 정도 군대에서부터는 갑자기 왔더니 이런 게 생겼어요. 기계로 이제 뭐 표를 이제 쭉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1% 쌉니다. 네, 회원 할인가 해서 더 싸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걸 이용했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이용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 추석 때부터는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는 기계로 달려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표를 그냥 가는 거죠.
기계조차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매표소에 있던 10명 칸 중에 5칸이 사라졌습니다. 기계 때문에. 근데 그 5칸의 기계마저도 얘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10명이 일하던 공간을 기계가 뺏었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잘릴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은행 뱅킹 같은 거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ATM기를 안 가요. 요즘에 오히려. 그러니까 ATM기를 만들면서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은행원들은 오죽합니다. 근데 아직도 은행원이 가고 싶은 회사 1위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원이 아직도 가고 싶은 회사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이 세상에 왜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인데 이거 되게 좋은 비유니까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손가락이라는 내용은 배경이라는 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1이라고 하면 배경은 뭐죠? 네. 숫자라는 배경에선 이것은 1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살색이라고 한다면 배경은 뭘까요? 색깔.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는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띠의 배경을 모르면 아띠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아띠는 2년 전에 나왔으면 망했고 2년 뒤에 나왔으면 망했어요. 1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2년 정도 앞뒤로 나왔으면 망했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것이 유의미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건데, 맥락 속에 내용이 있는데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무리 암기하고 있어봤자 우리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맥락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모르면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나를 모르는 세상도 둘 다 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컨셉이 아띠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띠라는 교육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이터치, 하이컨셉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 이 하이터치, 하이컨셉마저도 세계화라는 게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해하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띠의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건데, 그럼 세계화는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계화를 시작되는 건 1492, 이게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떠난 시점이거든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세계화라는 게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지되었으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거의 한 1800년까지인데 세계화라는 맥락에서의 메인 이슈는 국가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화 1.0은 왜 국가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메인이었죠. 메인 국가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시죠? 왜 해가 지지 않느냐? 이 지구 저희 파트를 영국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도 이게 해가 지지 않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인도도 갖고 있고 어디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초강대 국가의 시대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요점을 다 갖고 있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뭐 동인도의사라든지 그런 나라가 세계에 무역을 하고, 그렇게 국가 위주의 사고를 우리 가졌던 거예요. 야, 뭐 어떤 얘기만 하면 국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는 거의 현재까지 이제 기업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별로 국가 얘기 별로 안 해요.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도 제가 우리나라 얘기하면 진짜 뭐 노스코리아라고 더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김정일 더 유명하니까 일단. 이명박보다는 김정일을 하면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삼성, LG를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실제로 물건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조차 스티븐 잡스가 죽은 걸 그렇게 슬퍼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통령이 죽는 거는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랑 야외를 치더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 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업인이 죽으니까 이제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이건희가 우리나라에 뭐 일이 나면 오히려 웬만한 일보다 더 큰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국가를 거의 잠식을 할 정도입니다. 웬만한 기업은 나라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아직도 초강대 기업의 시대라고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겹쳐지는 거니까 무조건 세계 변화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3.0은 개인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역사 속에서 예측이 안 됐을 거예요. 개인이 세계 중심이 될 거라는 거. 저희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 개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강대 개인의 시대입니다. 애플이란 나라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개인이 있는데요. 맥루머스닷컴이 있어요. 맥루머스닷컴이란 블로그의 주인장은 애플의 주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침마다 달려가서 애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블로그의 주인장은 애플에 안 좋은 기사를 쓰면 진짜 애플 기사가 내려갑니다. 애플 주가가. 그러니까 한 명의 블로거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낙곰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곰수라는 개인이 이 나라를 좀 주무르고 있죠, 사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절대 역사는 이렇게 진보되지 같은 방향, 역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2012년 어떨 것이냐라는 걸 계산해보면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사실. 누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초강대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초강대 개인의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좀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은 거죠.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초강대 기업을 위한 인재를 만들어 왔던 거고, 이제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까지. 이게 이제 최근에 형님이 추천해준 책인데 제가 좀 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다 대중의 죽음 결정의 탄생.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얘기합니다. 세계화 3.0의 시대는 대중이 없습니다. 대중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별종은 바로 스스로 원해서 선택을 내리는 존재들입니다. 특이한 존재들이죠. 대중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고 뭐 월급 받고 나오면 되는데, 스스로 원해서 선택을 내는 사람들은 거기 대중의 선택기가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몇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매체에서 너무 짜증나는 김어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는 꼼수를 만든 것처럼 그런 별종들이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주무르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건 허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온라인 포털을 지배하는 건 네이버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허브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허브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네트워크 영어 법칙에는 승자 독식이라는 치명한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거 IT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은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앞으로 IT 브랜드는 무조건 1, 2, 3개, 딱 3개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네이트 다음 네이트가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3개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3개 이상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이상. 근데 그 3개가 있는데, 보통 1등은 배부르게 먹고요, 2등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가 되고, 3등은 굉장히 배고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거의 산업에서의, 특히 IT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서 1등은 배부르게 먹고 있고, 2등 정도 하면 밥은 먹는데 3등은 좀 힘듭니다. 다음이 지금 먹고 살 정도가 되고요, 네이버는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있고, 네이트는 좀 힘듭니다. 사람들 얼굴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이 그냥 법칙이다, 법칙. 뭐 20대 80이라는 거 말 안 써도 됩니다. 거의 1대 99 정도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거의 그 이후에 뭐 틱톡이니 뭐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카카오톡이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썰리고 있죠. 다 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제주도에 아침을 제가 띄워서 보냈어요.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메신저를 다 보내니까, 제 친구 뉴욕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뉴욕에 아침을 띄워 보낸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서울에 왔으니까, 이게 단 10분 안에 다 일어나, 10분 안에 일어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각각의 현재 아침들을 우리가 카카오톡 창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건 이제 이따 한번 나올 텐데, 넘어가는 일이 너무 이제 이런 일이 넘어가는 거죠. 비용이 내려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서는 당연히 아웃소싱이라는 게 부각되게 되는데, 내 일을 맡기는 게 이제 쉬워지니까. 그럼 어떤 일이 넘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내 브랜드가 아닌 게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창의성이 없는 일이 넘어가게 돼요. 예전에 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남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게,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 중에서 실수나 실패가 없었다면 그 일은 기계한테 넘겨라.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 모든 일 통틀어서 실수나 실패가 없었다면 그거는 그냥 기계한테 넘어가게 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계나 실수나 실패를 안 하지.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건 그 안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나 실패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한 1년 정도를 하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실수를 안 했던 일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은행 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기계가 더 빨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창의성조차도 이제 전문성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인도 MBA 졸업생이 1년에 막 89,000명이 졸업한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정말 잘생겼잖아요. 정말 이렇게 미남에다가 연봉도 뭐 저보다 한 10배나 적게 일할 사람들이, 남자들 진짜 훈남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MBA를 따고. 그럼 어떻게 제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MBA 졸업생들이 89,000명이 1년마다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제 친구 외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시꺼먼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나이지리아의 족장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온 마을이 그 아들에게 모든 지원을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옛날에 경희대에 있던 그 연구실에 있던 친구 몇 명도 베트남 친구였는데, 저희가 맨날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을 때 그 친구 맨날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 근데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정말 뭐 이렇게 쉽게 살려고 하는 되게 오산인 거죠. 지금 시대에서.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왜냐면 예전에는 국가가 기업이나 지켜줬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으면 이제,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2, 3년 뒤엔 정말 믿을 수 없겠다라는 게 당연히 알려질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조금 미리 안 거죠. 미리 안 만큼 뭔가 움직여야 되죠. 이게 올해 6월에 한 건데, 그럼 인도가 뭐 다 아웃소싱 할 거냐? 아닙니다. 방글라데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생깁니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웃소싱 국가들은 계속 생겨요. 보면 저비용의 인력 구성이 경쟁력을 제공하는 잠재력이 크다. 그러니까 저비용이라는 건 끝도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도 저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진출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시대가 온 거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이게 반복되는데 제가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주인에서 이렇게 그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있게 발견된 거예요. 국가 간의 어떤 크게 막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냥 동독과 서독 간에 그냥 교류를 주고받던 와중에 동독에서 어떤 쳤던 전보가 여행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걸 했는데, 그걸 본 어떤 신문 기자가 그런 베를린 장벽 왔다 갔다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맞는 거다.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신문 기자가 그걸 듣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부순 거예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도 모르게 통일이 된 겁니다. 이거 모르시죠? 근데 어쨌든 일어났어요. 그 일이 1989년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도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무너졌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는 두 표준이 있었거든요. 자본시장의 표준이 있었고 사회주의 모델의 표준이 있었고, 이 둘 간에는 교류가 힘들잖아요.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전 시대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 표준이 사라졌고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이 표준 안에 뭐 IT 산업 발전했다, 이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됩니다. 이 표준보다 이 표준이 우선돼요. 사회주의 모델이 없어졌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윈도우라는 정말 탁월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스이바 윈도우 3.0, 이게 3.0이거든요. 표준 PC, 표준 이게 이제 그래픽 모듈. 지금 현재 쓰는 아이폰과 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돌려가면서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하나의 그 모델.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 체제가 완결되었다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서면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에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을 서로 볼 수 있게 되었다가 된 겁니다. 넷스케이프라는 건 이 화면을 이제 윈도우 화면에서 이 보는 화면과 그 사람이 보는 이 윈도우 화면이 같잖아요. 이제 인터넷 네이버를 모두가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통신 규약이 마련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PC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면 이건 가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윈도우 다음에 넷스케이프입니다. 넷스케이프가 이제 익스플로러로 넘어가게 되고, 익스플로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좋은 툴이다, 재밌다. 근데 정말로 비즈니스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인터넷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문서 자체, 일하는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표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엑셀 파일 쓰고 누구는 뭐 다른 거 쓰고 다른 거 쓰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우연히도 오피스라는 걸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피스를 파일을 공유하니 내가 오피스 파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줘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글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하면 오피스라는 게 표준화되면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끝까지 한글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글마저도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문서 시장에서 표준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이 많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힘겹죠 사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은 워드 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누군 짜면 누군 짬뽕, 누군 탕수육, 누구는 뭐 간장 시키면 되게 늦게 나옵니다. 하지만 짜장면 통이라면 금방 나오죠. 통이 짜장면 통이. 누가 짜장면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하게 되게 일을. 근데 뭐 난 짜장면 먹을, 난 훈민정음 쓸래, 나는 한글 쓸래, 너는 오피스 쓸래 막 이러면 이제 일이 너무 느리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사람들 간에 된 거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야 그냥 오피스 쓰자 이거 된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 통일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표준이 잡혔고 체제 안에 담긴 기반에 있는 그 윈도우라는 게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망이 잡혔고 인터넷망 위에 인터넷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시간적 순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기본적인 3대 플랫폼이고요. 이 위에 출연하는 건 시간 순이 아니라 그냥 발생한 건 6개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들로. 이것이 6개의 응용 플랫폼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온 정의가 아니라 제가 그냥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제 책이 조금 옛날 거라서 약간 다른 부분도 어쨌든 그냥 뭐 보시면 보니까 업로딩?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없더라고요. 업로딩이라는 게.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에서 이제 대중이 하는 역할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인터넷에 와서 제잘제잘 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표준 속에서 대중들이 막 왔습니다. 저는 쉽게 오픈소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인이죠, 지식. 제가 지식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비유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윈도우를 쓰다 보면 어떤 오류가 뜨기도 합니다. 이제 오류가 뜨면 그 오류를 그대로 네이버에 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그 오류를 풀어주는 방법이 되게 많이 뜹니다. 그러면 나는 한 10분 만에 거의 해결을 해요. 블로그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노화가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어떤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통 하루 정도 걸린다고 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었다면 나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될 시간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하루를 제가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 통해서 제가 이 번 하루 동안의 가치를 만들 거고 제가 이 가치를 만듦으로써 제가 새로운 정보를 올리겠죠. 그럼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누군가 하루 종일 고민해야 되는 걸 1시간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거 남은 하루를 또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공유한다는 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소비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을 이 지식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일이 누군가의 이름을 해결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남은 시간 동안 또 무슨 일을 할 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모든 정보가 모아지는 시점이 위키피디아 같은 사전, 네이버 지식이 있는 이제 약간 예전 모델이지만 어쨌든 아직도 유용한 사전, 리눅스 같은 오픈, 뭐 안드로이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픈 소싱이 가능해졌고, 아까 말했던 비용 절감과 서비스가 만나서 아웃소싱이 가능해진 거죠. 아웃소싱이라는 건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가 기업 교육회사인데, 회사에선 한 명 정도의 교육을 맡고 있는 직원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교육은 보통 신입사원 교육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신입사원 1년에 한 번 뽑고, 뭐 여름에 이제 과차장들 모아서 한 번 교육하고, 이렇게 1년에 2번 교육 있는 교육 때문에 교육팀을 6명 꾸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명이 이제 교육업체들이 연락을 해서 교육업체가 팀으로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교육업체가 교육을 대신하는 거. 이게 아웃소싱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고 가끔 하는 일 같은 경우에 이 가끔 하는 일을 그냥 일부를 떼서 너가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는 거죠.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아웃소싱은 역시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어떤 이제 서비스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의 전화가 딱 하면 인도 사람이 받는데요,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콜센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인도가 이제 TV로 확인을 해서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AS 센터라는 게 굳이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쓰는 것이고, 인도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면 미국 어떤 회사도 아마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아까 말했던 건 서비스인데, 이건 이제 완전히 공장까지 생긴 건데 뭐냐면, 이건 인도고 이건 중국, 이건 인도고 중국인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2001년. WTO가 가입이 딱 하는가 동시에 모든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고, 중국에다 막 팔려고 들어갔는데, 이 중국의 나라가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너무 싼 거예요, 임금이. 그리고 너무 좋은 인적 자본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너무 좋은 땅이 있고, 야, 여기서 이렇게 막 이 사람들에게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공장을 아예 만들어버리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팔려는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이 싼 사람들과 이 싼 땅과 이 싼 전기력으로 여기서 만들 세계에 팔자. 이렇게 역발상을 시작했던 게 이제 세계 공장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마 2002년,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쫄아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남한테 안 할 정도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던 게 있던데, 내 서비스를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거기서 따로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미국이 따로 지워버렸잖아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는 뭐 기아의 나라, 뭐 그러니까 기아의 뭐 날 이렇게 할 정도로 현대의 나라라고 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공급사슬은 비용 절감을 유통망을 통해서 가능한, 아까는 이제 제품이 건 유통망인데, 월마트가 이게 되게 주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없어졌는데, 전 세계는 아직 월마트가 유통적으로는 거의 수고입니다. 월마트가 유통을 잠식할수록 낮은 가격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중국의 8번째 교육국은 나라가 아닌 월마트라고 합니다. 월마트. 그러니까 그 매출의 엄청난 양들을, 공급사슬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없거든요. 단 1%도 없습니다. 100% 다 외국 원료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옷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경우가 이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공급사슬의 정말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자체가 무역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무역량이 거의 3배 정도가 돼요. 무역으로 거의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도 거의 일본,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거기 생산된 것은 미국, 그리고 영국, 이렇게 판매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사슬로 묶이게 되면 유통망이 전 세계를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소싱이 좀 어려운데 제가 드리는 형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의자를 배달한 사람이라면 의자를 여기 갖다 주고 오는 게 끝이었어요.
이게 그냥 제가 할 일 다 모든 것입니다. 유통망을 갖고 있고 이걸 내가 갖다 주고 오면은 끝인데, 이제 UPS라는 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 의자 수리하는 건 사실 별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전에는 이거를 잡았다가 수리한 곳에 갖다 놓고 수리하면 다시 갖다 줬다면 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수리할게. 내가 수리하겠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 의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 자기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아웃소싱. 예전 같았으면 배달만 할 것을 이제는 배달하고 수리까지 다 해버리는,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내 거를 완전히 그냥 줘버리는 거죠. 다 네가 다 해라. 저 안으로 들어와서 너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하 경제랑 하는 게 인소싱인 거죠. 같이 들어가서 일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일을 하고 또 뭐 할까 뭐 이렇게 기업과 협력이 가능해졌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사실 좋은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역사는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방향으로 지나해 왔거든요. 자, 세종이, 요즘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세종이 한 일은 문자라는 고급 정보를 대중에게 모두 가능하게 한 게 세종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라는 오면서 양반의 그 고급 문화가 그 문화를 천민에게까지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동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조국 정보를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 역사상 이제 이 정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건 지구과의 생명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뭐 카오스 이론이나 끌리 같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별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트랙터 같은 끌개라는 걸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 했을 때 구글에서 딱 치면은 정말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질문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자료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자료가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정말 핑계가 돼버리고 그냥 다 합니다. 하려면 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 못하는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페이스북이 어떤 구글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이제 페이스북이 치열해집니다. 지금 보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대두화되는 문제가 뭐냐면 정보들이 너무 난잡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네이버 좀 안 쓰게 됐어요. 정말 딱 검색을 하면 블로그나 카페가 다 광고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조만간 정말 가셔야 될 건데, 이게 전부 블로그가 광고 이렇게 검색어를 어떻게 돌리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극적이고 막 그렇게 뜨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정보를 구글은 좀 덜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짜증난다 이겁니다. 사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거의 정보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올린 것이고 거기서 광고는 안 하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질이 낮다 하더라도 정보의 신뢰도만 따지면 페이스북이 훨씬 높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는 거의 이메일도 대체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쪽지로 다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는 옛날처럼 이메일 보내면 되게 욕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메일을 보내냐고. 쪽지 보내지. 쪽지 오면 이제 뭘 답변하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너 왜 내 일을 모르고 있니? 이런 말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냥 다 서로 알고 있고, 어디 있구나, 저기 있구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거 도와줘야겠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가능해졌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말했던 이 6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잘 보시면 스테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오픈소싱, 아웃소싱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것이 이 아이폰이 없다면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건 이 아이폰으로 이걸 저랑 연결시켜버린 거거든요. IT 기술이 저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기술들이 컴퓨터 앞에서만 가능했다면 아주 가끔 제가 세계가 연결되는 걸 겁니다. 하루에 한 3-4번 정도 세계가 연결됐다가 일어서면 다 떨어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여기다 컴퓨터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아이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 연결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 친구와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매일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확인 안 했느냐라는 핑계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물론 같이 오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거를 가속화시키고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IT 기술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술이 이 모든 것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동력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삼중융합은 제가 보는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삼중융합은 직원, 기계, 고객에서 직원이 사라지고 기계조차 사라지게 된 이제 고객만이 남은 세상이죠. 여기서 무엇이 가능해졌냐? 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웹 지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인터넷이 열렸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상세계가 만들어졌고 이 가상세계 안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산업 방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작업한 가지고 미국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전히 웹 비즈니스가 생겼고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참여자가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노는 게임판에 우리만 놀려고 했더니 모든 게 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얘들이 한판 붙자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70억 인구라고 이제 전에 말씀하셨지만 70억 인구에서 30억이 잠자고 있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랑. 근데 이제 연결돼 버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참여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안 됐을 일들이 이것이 생겼고 얘들이 이제 조만간 가시화가 될 텐데 어떻게 하냐라는 게 여기에 핵심 질문이거든요. 제가 보는 이 책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대처법들이 나옵니다. 벽을 쌓으려 하지 마라. 내부 세계와 협력하라. 그리고 고객들을 활동하게 해라라는 법들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미래 경영하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적 가치를 확실히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고객들이 활동하게 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완전히 아웃소싱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서비스를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소비자 결정권을 쥐고 있고 우리의 대처법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번 주에 칠보초등학교 2기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강의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아이들이 이제 떠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낯서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니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초등학생 4학년들은 집중력이 보통 15분에서 20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등이 전환시켜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저번 주 수요일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목요일쯤에 언뜻 떠오른 제 기억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6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초등학교 기억이 없습니다. 다들 좀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기억이 남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5학년 1학기 때 한 번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나는 이유가 봤더니 그 당시에 제 과학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보고 이제 우리 반 발명대회를 나가보라는 거 하셨어요. 근데 제 당시에 과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나 지금 기억이 나가라고 했는데 저한테 스트레스잖아요. 일단 나 잘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지? 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나는 뭐 모르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나가라고 무조건 일단 너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도 안 되게 뭐 이상 막 우육각 해가지고 막 우육각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떨어보내기 미안하니까 자기가 일단 하고 있으니까 2등을 준 것 같아요. 2등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 기억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초등학교 기억이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기억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나머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저를 그냥 초등학생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생. 그냥 집중력이 15분이 20분 정도의 초등학생. 근데 그 5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은 저를 초등학생으로 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대한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딱 보니까 제가 그냥 초등학생으로 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15분 정도 집중력을 가진 애들이.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하고 완전히 수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떠들기만 했어요. 1시간 40분 동안.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었어요. 진짜 2기 학기 2기생들이 1시간 40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끝날 때 그랬어요. 애들한테 이건 기적인 것 같다. 너희들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아니야. 오늘 또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 두 번은 기적은 두 번은 일어나지 않는 거. 한 번 정도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을 초등학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우는 법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앞뒤에서 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워가길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배우는 법만 배워가면 돼요. 말아서 할 거예요. 성령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성령이 평생 동안 모은 게 8,900억 정도를 모았대요. 그래서 그걸 다 기부했거든요. 왜 기부했는지 아세요? 성령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내 아들이 만약 똑똑하다면 내가 이 돈을 주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고, 아들이 만약 멍청하다면 이 돈을 다 날릴 것인데 내가 아들에게 돈을 왜 주느냐 라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 지식이 아닌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같이 자아성찰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믿고 지내왔었는지. 근데 이제 이것이 다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 잔인할 정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부시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부신다는 말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림들을 막 이렇게 부시고 되게 솔직하게 나를 보기에 좀 직면하게끔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서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게, 잔인하게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잖아요. 계속 꾸미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척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스펙 확 올릴 때는 뭐 제가 경희대 뭐 학점 3.9에 800에 막 이런 막 스펙을 쌓다가 제가 2009년도에 그게 다 가치가 없고 진짜 나를 딱 직면하게 되는 순간 전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면한 제 두려움은 왜 그 두려움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결정이 있었어요. 우선 그 전에. 그러고 나서 이틀 뒤쯤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왜 눈물이 나느냐, 제가 이제 완벽히 자유롭잖아요. 제가 뭘 해도 돼요. 제가 책임지니까. 근데 제가 내리는 오늘 결정, 지금 결정, 내일 결정 하나가 저를 결정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이 거의 그 엄청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되게 두렵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과정이라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진짜 나를 진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척하는 거 위에 사라진 내가 진짜 그럼 뭐 하냐 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아이미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퀴즈인데요. 0.000001을 23번 곱하면 1.52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7번 곱하면 몇 정도가 되냐면, 이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21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번을 곱하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략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셨나요? 대략? 이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이 정도 숫자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구조라는 힘인데, 어떠한 미미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증폭시키는, 계속 돌리는 구조만 있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했다 못하고 중요하지, 제가 이것을 강의 잘하지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만들 수 있냐, 같이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뭘 했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도 강의 많이 망쳤거든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원인들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연결시켜서 이 정도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0번만 하면. 그러니까 0.000001을 해도 30번만 하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앞뒤가 뭐 30번 정도 돌아가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저도 기대가 되고, 거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7살짜리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A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제가 정말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미래를 경영하라에 나오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이거였어요. 이제 누가 막 이제 IBM 고민이 막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컨설턴트에게 탁월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 답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답은 10년 뭐 이런 10년 법칙이 있으니까요. 만 시간. 근데 1분이라고 합니다. 왜 1분이냐면 지금부터 모든 일을 탁월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럼 탁월해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름 전에 어떤 큰 행사에서 제가 한 200명들 상대로 이 말을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선언을 할 텐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거를 좀 내놓고 나서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일이 좀 하는 방식이 아직은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재미있어요. 힘들다라는 느낌보다 좀 재밌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물론 대표님 힘들게 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이 순간 지금부터 내가 탁월한 방식으로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